자,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묘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형 요소와 원리를 조형 요소 8가지와 조형 원리 9가지 아니지 조형 요소 9가지와 조형 원리 8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나서 바로 오늘 그 전묘화 수업을 드릴게요. 지금 과제 제출한 거를 대충 보니까 이게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이제 과제만 해서 제출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검색을 통해서 뭐 이미지를 보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꼭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과제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 지표가 되는 거니까 좀 듣기 귀찮더라도 꼭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말고사 볼 때 교과서에 이제 없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강의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조형 요소에 9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점선, 면, 형, 색, 그리고 명암, 그리고 양감, 질감, 그리고 공간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는 그 명암이랑 공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프린트를 뭐를 참고를 해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질감에는 이제 텍스처랑 마띠에르가 있다 그랬죠. 텍스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재질감을 얘기한다 그랬고, 마띠에르는 이제 고흐의 이런 거칠거칠한 질감이 느껴지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끊어진 듯한 필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그 작가의 개성을 드러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고흐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네. 조형 원리 중에 어떤 원리라 그랬죠? 예, 율동이 적용이 된 거라 그랬죠. 율동은 이제 어떤 똑같은 형상의 반복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쪽으로 뭔가 이 그림이 움직이듯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근경에 있는 이 나무의 어떤 휘몰아치는 모습이라던가 원경에 있는 어떤 그 배경에 그 구름과 이제 뭐 달, 별빛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바라봤을 때 정지된 그림임에도 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어떤 그 일정한 형태의 반복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형 요소로 보면은 질감이 느껴지는데 그 질감도 질감 중에서도 마띠에르, 고흐만의 어떤 이런 임파스토라는 기법을 사용한 이런 그 독특한 기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는 뭐 원리에 통일, 균형, 율동, 비례, 강조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거 외에 이제 뭐 대비도 있을 수 있고 조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통일은 이제 변화와 함께 세트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뭐 통일이 너무 심하면 이제 좀 단조롭고 변화가 너무 심하면 이제 혼란스럽다 그랬어요. 뭐 쿠사마야의 이 작품 봤을 때는 그 어떤 점적인 요소랑 그리고 조형 요소 원리 중에 그 율동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리고 양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입체 작품 자체에서는 양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양감이 느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명암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입체 작품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빛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음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감이 나타나게 된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참 질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뭔가 여기 지금 보면은 광채 같은 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테두리들이 맨질맨질하고 뭔가 그 플라스틱을 코팅한 그런 느낌, 뭔가 금속 재질의 느낌 그런 게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금속은 아니고 여기 섬유화학 플라스틱, 이게 우레탄이라는 그 고무 재질의 그 페인트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결치는 색채의 힘, 뭐 여기는 지금 다 읽었던 거, 뭐이 뭉크의 절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에서도 이런 어떤 선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뭐가 느껴진다 그랬어요? 율동이 느껴진다 그랬죠? 이제 여기는 이제 확인은 안 했는데 비례의 아름다움 해서 이건 이제 맨딘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코르크 병 막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2대 3으로 되어 있죠. 그때 황금 비율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1대 1.618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확실하게 황금 비례는 아니죠. 2대 3이니까 정확하게는 뭐 2대 3.2 정도 돼야 이제 황금 비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형태가 얼굴부터 목까지의 이 형태, 그리고 이 몸통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파란 색깔 형태가 뭘 이룬다? 크게는 이제 황금 비례를 이룬다. 그리고 이 몸통 얼굴의 이 비례가 어떻게 나뉘어져요? 지금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몇 등신으로 나뉜다. 이런 걸 이제 다 정해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건 뭐 굳이 이렇게 등신 안 나와도 될 텐데, 뭐 어쨌든지 간에 요 디자인 자체에는 어떤 비례감이나 어떤 형태의 반복, 어떤 그 조용히 수학적인 어떤 이미지에 계산된 형태가 여기 적용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나눈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1이라는 걸 뭘로 기준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자체는 1.618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도판이긴 합니다. 요거는 1.628 정도 돼요. 황금 비례를 적용을 했는데 얘는 이제 뭘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머리는 4랑 3. 네. 아무튼 요 프루스트 의자라는 것도 대칭 형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맨디는 하나의 형을 기준으로 삼고 질감과 색 등의 요소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의자를 제작하였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질감과 색 등, 이건 뭐였죠? 조형 요소였죠. 그 요소를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떤 걸 함축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뭐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맨딘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디자인은 새로울 게 없다. 새로운 디자인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의자 디자인은 이제 17, 18세기 때 유행했던 뭐 어떤 로코코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아르누보는 이제 곡선을 주로 사용했던 그 양식인데 19세기에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아르누보가 유행하기 이전에 이제 프랑스 왕실 그 가구들은 이런 식으로 화려한 이런 곡선 무늬나 이런 장식들이 마구마구 들어간 이런 의자나 가구들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형태가 새로울 게 없다 그랬죠, 디자인이. 그래서 그 사람은 기존에 있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 디자이너는 그 새로운 색감을 입히거나 아니면 이런 화려한 패턴, 이런 패턴만 만들어서 입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뭐 의자를 뭐 굉장히 혁신적으로 디자인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혁신적인 그 디자인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만 조금 변화를 시켜주면 이것도 새로운 예술이 된다라는 개념을 펼친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주축으로 삼고 이 프루스트 의자라는 그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조형 요소가 다르죠. 질감. 여기서 이건 이제 도자기로 제작이 된 거고, 이건 이제 천으로 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감이 다르죠. 그리고 또 색깔도 다르죠. 모든 그 의자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뭐 이런 패턴들이 조금씩 다른데, 뭐 그 다른 걸 이제 뭐 시리즈로 좀 찍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같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기존 이미지에 작은 변화만 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 미술은 이제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따라 한다거나 베낀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창작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예술가의 창의 활동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넓혀서 그 개념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나 형태라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내 생각 조금만 가미되면 그것도 새로운 예술, 독창성을 가진 창의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이제 바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근데 그 주류에 있던 그 디자이너가 이제 그 맨딘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안나쥐라는 것도 사실은 포스트 모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런 의자들은 그냥 이 기능적인 목적에만 치중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뭐 아름답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의자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편안하냐, 이런 어떤 기능성, 그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했었다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이 코르크병 따개가 뭐예요? 목적은 그냥 코르크병 그 코르크 마개를 잘 떼면 되는 거예요. 와인병에 달려있는. 그게 이제 주 기능인데, 그 기능은 이제 기능적인 면모도 일단 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안나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꼭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요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 안나쥐 패밀리라는 걸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디자인의 개념에 거기에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그 생명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우리와 같은 어떤 생명체로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 한정판으로 그냥 이런 뭐 가구들 이제 팔 때 같이 껴서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린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기능에 치중하거나 뭐 이런 화려한 패턴만 입힌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스토리를 가미를 한 거죠. 안나지라는 이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와이프도 남편도 있어요. 남편 그 코르크 병 따개도 있고 이제 뭐 자식들 코르크 병 따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에 대입을 한 거예요. 좀 독특하죠. 그런 게 이제 다 기존에는 디자인은 무조건 실용적이어야 되고 기능적인 면만 추구를 했어야 됐다. 그런 어떤 모더니즘의 어떤 절대적인 관점에 반하는 개념이죠.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개념을 좀 더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완나추라는 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뭐 여기 두 개에는 뭐 균형과 비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 균형을 깨뜨렸다 돼 있죠. 지금 여기도 이 에드가드가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상주의 화가예요. 인상주의 화가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스냅 사진을 찍듯이 스냅 사진이 뭐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거려가지고 순간적인 사진을 찍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셀카를 막 이렇게 찍는데 애들한테 뭐 자세를 취해봐, 포즈를 취해봐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 그냥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딱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 원래 이제 보통 그림을 보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기수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딱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얘네가 이제 주제가 되니까 화면을 꽉 채우고 꽉 채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렸어요? 지금 보시면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치우쳐져 있죠. 이거는 전통적인 그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냥 마치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현장에 가서 딱 사진을 찰칵하고 찍은 것 같죠. 인상파들은 이제 그 순간에 인상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그 순간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도 뭐 이렇게 다 자세를 잡아놓고 다 구비를 해놓고 이걸 그리면은 뭔가 그 순간의 인상의 느낌이 조금 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특히 에드가드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화면을 잘라서 왜곡을 해가지고 어떤 긴장감이나 순간성을 좀 더 드러내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주를 앞둔 말과 기수의 흥분과 긴장을 표현하고자 일부러 화면의 좌우 균형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래 화면 균형을 다 생각을 해서 구도를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걸 이제 깨뜨려서 이제 우측 상단에 치우쳐진 어떤 이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 뭘 깬 거예요? 균형과 어떤 비례를 깨버린 거죠. 비례를 깬 거죠. 균형에서는 여기 뭐 크게는 뭐 대칭 균형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어떤 그 형태가 이렇게 안정돼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좀 불안한 구도니까 요거는 이제 대칭 균형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균형을 그냥 깨버렸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대칭 균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각 작품이니까 요것도 뭘 왜곡했다 그랬어요? 예, 비례를 왜곡해서 양감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여기 공간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허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조각의 실제 공간과 이 주변에 뚫려 있는 이 주변의 그 허공간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형상과 빈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요 말이 이제 형상 그 실공간 그리고 빈 부분, 허공간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조화도 조형 요소 원리 중에 원리에 속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마티스의 춤은 원래 크게는 율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슷하고 같은 색깔의 어떤 캐릭터들이 반복되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성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율동이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색상의 대비 중에 적색이랑 청록색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보색 대비라고 해서 보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각각 색깔마다 다 그 반대되는 색깔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노란색은 남색이라던가 초록색은 자주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나 보자. 뭐 보라색에 뭐 반대되는 색깔은 뭐 연두색이라던가 빨강색은 이제 청록색인데 뭐 아무튼 그런 식의 10가지 뭐 색깔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색상의 대비를 가지고 오면은 요 두 채도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 이 캐릭터가 좀 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부 다 채도가 낮아서 좀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건 보통 이 보택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얘네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근데 얘가 정확하게 빨간색도 아니고 얘도 정확하게 청록색이 아니어서 그 느낌이 이제 잘 확실하게 안 나는데 추상적으로 좀 느낌이 들긴 하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율동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세가 느껴진다 그랬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추상적인 형태인데 동세가 왜 느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실 동세보다는 어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율동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자체에서 동세가 좀 느껴진다기는 좀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냥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해석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동세를 느낄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그냥 이런 형태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동세라는 것은 어떤 이런 살아있는 형태 어떤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보통 동세라고 하고 율동 뭐 크게 보면 이건 사실은 율동으로 봐야 되죠. 얘는 왜 이거를 동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아무튼 뭐 이카루스 이것도 이건 그냥 형을 나타냈다 뭐 이런 건데 이 형태를 보여준다. 조형 요소 중에 형태를 보여준다. 그런 건데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역동적인 형태하다가.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인간이고 뭔가 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동세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 페이지는 이것도 사실 조형 요소와 원리에는 이제 빠지는 개념인데 이것도 왜 넣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그 원근법 설명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호베마의 그 마델하르니스의 길. 이 작품은 그렇게 조형 요소를 이제 찾자면은 찾을 수는 있죠. 다. 여기에서 뭐 색상이 느껴지고 명암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서 고유색이라고 해서 뭐 나무는 이런 색, 뭐 풀은 이런 색, 뭐 하늘은 이런 색 이런 식으로 뭐 개념을 표현한 색깔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그 길이 하나 나 있죠. 오솔길이. 이 오솔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에서 어때요?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죠. 이 작아지는 부분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실이 뭐예요? 뭔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화면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실점은 여기인데 시점은 그럼 어딜까요? 시점은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인데 시점도 여기에요. 이거는 같이 겹쳐져요. 소실점은 그림에서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최대 세 개까지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세 개의 소실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각각의 소실점은 시점을 몇 개 가질까요? 소실점이 세 개여도? 세 개여도 시점은 하나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 하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동양에서는 다시점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점이 혼재해서 그리는 그림도 있고 서양에서도 그런 그림을 시도적으로 그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입체파가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크게 뭐 요소를 따지자면 굳이 뭐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죠. 공간, 그 회화적인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회화적인 그 가상의 공간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 원근법 때문에 원근법 덕분에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전부 다 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근법이나 황현의 강나 쪽 시선에 계속 순환되도록.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요소와 원리에는 조금 빠지는 개념인데 요거를 왜 넣었는지는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원근법이 좀 잘 느껴지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을 부여를 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요소를 찾자면 뭐 몇 가지가 있다. 뭐 균형에서 뭐 크게는 속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거의 뭐 대칭을 이루는 형태니까 지금 보시면 이 나무의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에 이 메인을 부각시킨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게 이제 딱 비례를 정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안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즘 인상파였으면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뜬금없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인상파. 이렇게 그렸으니까 얘는 이제 네덜란드 그 바로크 시대 때 그림인데 그때는 뭐 이런 어떤 규칙성이나 어떤 이런 형태들을 막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풍경을 그려도 여기에는 다 어떤 그런 그 아카데미라는 그 미술 교육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규칙들이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런 그 좌우의 어떤 형태나 그 위치가 좀 이렇게 크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나무 중에서 어떤 게 유난히 엄청 높거나 한 건 없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어때요? 통일감이 이루고 있죠. 변화와 통일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 그림에서는. 뭐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계속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도 뭐 전부 다 원근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뭐 색의 차이를 이용한 공기 원근법도 있다. 공기 원근법이 말 그대로 뭐냐면 공기 대기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미세먼지 낀 날은 이제 멀리 있는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죠. 그게 이제 대기 원근법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그런 입자들이 내 시야를 막고 빛의 어떤 산란이나 직진성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에 막 먼지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면 빛들이 어때요? 빛들이 이렇게 뻗어서 나한테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그 날라오지 못하고 그 먼지 입자에 막 부닥쳐가지고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그 이미지가 저한테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뭐 대기 중에 무슨 어떤 입자가 떠다니면서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멀리에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층층이 쌓여있는 어떤 스모그나 이런 것 때문에 잘 희미하고 뿌옇게 보이더라.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뭐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걸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푸마토라는 그 스푸마토 자체가 이제 대기를 일으켜요. 대기.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갑자기 여기서 명분이 왜 나오지? 아무튼 그런 대기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감에 따라서 어떤 그 형태의 흐리고 선명함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근경과 원경의 명도를 대비한 여기서 뭐 명도 대비가 나오는군요. 예, 원경의 명도를 대비한 이 작품은 수묵화 같은 느낌을 준다. 맞죠? 수묵화는 어때요? 그 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요건 이제 배병우라고 현대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이 사람은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우리 그 수묵화의 소나무를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묵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농묵이다, 뭐 단묵이다. 그래서 삼묵법이라고 하죠. 농묵, 중묵, 단묵 뭐 이렇게 있는데 농묵은 이제 진한 거예요. 건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농묵으로 그린 것처럼 그렸고 이제 멀리 있는 이런 원경에 있는 것들은 그 단묵으로 그린 것처럼 여리게 이렇게 여리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다 뭐다? 대기 원근법을 적용해서 어떤 그 회화적인 느낌을 줬다 사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잉크젯 프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돼 있는 거는 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지털 프린트, 뭐 프린트 들어간 거는 다 인쇄를 한 거기 때문에 포토샵을 가미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근데 이 배병호 작가는 포토샵을 적용한 것 아니고요. 그 조리개에 빛을 뭐 얼만큼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요걸 가지고 요 개념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뭐 클림트 요 그림도 구스타프 클림트 뭐 유명한 건 이제 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뭐 이렇게 황금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형태가 좀 왜곡된 사람들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굉장히 좀 장식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면적이고 장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체감이나 이런 거에 느껴지지 않고 왜 우리 벽지 같은 거 보면은 벽지에 막 꽃무늬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어때요? 평면적이죠. 굉장히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무슨 역할을 하죠? 장식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성, 그러니까 입체성이 없는 것들은 어떤 일정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장식적이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뭔가 빤빤하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디자인 패턴들, 뭐 우리 옷에 들어간 어떤 그런 규칙적인 패턴들, 그런 패턴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살펴보고 모두 이제 뭐 나중에 보는 걸로.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지난 시간 복습이 벌써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자, 그러면은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습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거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조형 요소와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도 보면서 어떤 명도의 대비라던가 명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밝은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암도는 이제 그 반대예요. 어두운 정도. 그래서 명도가 높다는 밝다. 그리고 명도가 낮다. 이거는 어둡다는 얘기한다. 어쨌든 명도도 나오고 대비라는 개념. 대비는 뭐였어요? 극명히 다른 것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흰색이랑 뭐 하얀색이랑 비교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노란색이랑 뭐 검은색이랑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명확한 명쾌한 대비를 보여줘서 우리한테 어떤 쾌감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런 같은 원리들, 이건 원리죠. 대비니까. 어쨌든 그 요소와 원리는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하고 앞으로 수업에서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할 테니까 지금 이 수업을 크게는 이제 복습이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개념이기도 하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 일단 찍고